네, 여야가 청와대의 경제 투톱 동시 교체와 환경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투톱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여야의 반응은 일단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해소하는 측면이 가장 강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큰 어떤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지만 실무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시장에서. 그래서 일관된 목소리가 좀 안 나왔다.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 정부 들어와서 국무조정실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수현 이제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실무 경험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엇박자를 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던 부분을 일소하고 어쨌든 일관된 기조 하에 가기 위한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는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크게 변동을 못 시켰습니다. 어쨌든 엇박자가 나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맞는 사람들 저는 어쨌든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오히려 앞에 두 분은 김현장 같은 경우는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일관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5.7cm와 3.7m의 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회 철학자죠. 사회 철학자 에드워드 티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측근의 거리를 45.7cm라 보고 공적인 거리를 3.7m라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김동연 장하성 체제에는 3.7m의 거리였죠. 뭐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인연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측근의 자리라고 보기는 좀 힘든 공적인 거리였다. 그래서 3.7m의 거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김수현과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연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입안을 했는 사람이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 정책적 철학 기조 자체가 맞닿아 있는 사람이고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호흡을 같이 맞춰왔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소통의 거리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측근의 거리가 사회학적으로 45.7c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5.7cm와 3.7m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궁극적으로 내포하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원팀이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여기에 팀워크를 주로 가장 그 주안점으로 두겠다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이죠. 뭐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여기에 엇박자가 많이 생겼고 그 엇박자가 생긴 그 자체가 인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사적 요인을 없애야 되는 것이 인사적 행위겠죠. 그래서 엇박자에 대한 부분,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혁신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효과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인사적 행위의 가장 주안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기 경제팀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라고 또 호평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야당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내정되기 전에 여당 내에서 반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당 내의 반발이 뭐였습니까? 경제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정책인데 과연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 이것이 여당 내의 이제 반발에 대한 주요 기류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지표로 나타나는 정책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비판 여론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앞둔 상황에서 김수현 정책이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그대로 옮겨갈 경우에 이 아젠다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되도록
이왕이면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과 또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고리를 끊고 싶은 것이 여당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끊기 위해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가져가게 되면 총선에 불리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반발했던 얘기고, 그러면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명됐을 때 이거는 정책이다 이념의 문제지 사람을 바꿔서 이것이 전환될 것 같으면은 뭔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늠해 보면은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싸잡아서 공격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좀 주목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팀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만약에 내정자까지 다 이제 잘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정말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역할 분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아마 김수현 그 수석이 정책실장이죠. 아마 본인의 그 역할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참모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는 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나서서 경제부총리와 어긋나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건 피하겠다. 예. 이거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관련해서 부동산 실패하지 않았느냐 보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을 찾고 지금까지는 있고. 또 멈췄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장하성 교수님처럼 어찌 보면 이제 좀 엇박자 나는, 지난번에 강남 살아봐서 이런 발언들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실무, 실제적인 어떤 실무는 잘 안 해본 데서 나오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 할 필요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줄어들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다. 근데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밑에 이제 경제수석 있고 사회수석이 있습니다. 이래서 경제 정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와 저는 실무 경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전에 경제학 얘기를 많이 할 때 경제학자들이 과연 경제를 기업을 잘 운영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예. 실제로 정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정책 실행 과정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분이죠.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비서로서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순조롭게 보내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상당히 난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만성 간염으로 인해서 병역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건립도 될 것이다. 물론 홍남기 후보자가 어떤 형태의 명확한 정황 설명을 하느냐, 또 증거를 갖다 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홍남기 후보자가 야당의 공격 비밀을 줄 수 있는 뭐가 한 건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통과하기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학습 효과들이 충분히 있죠. 뭐냐 그러면 국민적 여론을 여기에 대해서 경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최근에 조명래 후보자가 또 국회에 환경부 장관 그대로 후보자. 또 예, 임명이 계속 됐지 대기 않습니까? 중이죠. 그래서 7번째 임명이 됐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예. 7번째 임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담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후보자가 결정적인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예전보다는 훨씬 거세게 몰아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건은 아마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좀 시련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요.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병역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것보다 아마 정책 문제가 되게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소득주도 성장에 과연 공격을 많이 할 걸로 보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90%만 하다가 행정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R&D 예산 늘려라. 그다음에 SSC 예산 늘려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소득주 성장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한다 그러면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청문회는 언제 좀 이게 돌입되는 원래 겁니까? 이제 인사청문을 보내면 20일 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11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처리하는 문제와 그러니까요. 겹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교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교체하고 한 사람을 교체 안 한다 이런 거에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았거든요. 예. 또 누구 한 사람을 교체하고 다른 사람 교체 안 하면 누구 잘못으로 비칠 수 있어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예전에 또 뭐 빨리 교체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필 딱 예산 전국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예산을 과연 이제 물러나는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관련된 걸 어떻게 또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뭐 국회에서 뵙겠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뉘앙스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유의미한 발표가 하나 나왔었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장제원 의원입니다.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예산의 심의에 경제부총리가 경질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임명된 김순 실장이 직접 예결 소위 같은 데 나와서 2019년 예산을 설명하라, 공식 제안한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이걸 왜 공식 제안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거든요. 실질적으로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정말 김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한국당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 전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싶은 겁니다. 예산 전국이 사실상 야당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식어버렸어요. 이 부분이 청와대나 여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소위 말하자면 쥐레를 제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심의가 잘못되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계속 나가게 되면 야당의 공격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년도 예산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 설사 여당 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생치가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기에 대해서 경제 투톱에 대한 교체 카드를 끊어버렸단 말이죠. 꺼내두는 동시에 예산안 전국 자체가 김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시 국민적 관심을 되돌려놔야 되는데 되돌릴 방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오늘 보니까 언론에다가 김순 실장이 직접 나와서 예결 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이제 공식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야당이 이게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면 결국은 뭐 그건 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국회 운영상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부총리가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사람이니까 뭐 책임 없다는 얘기 있는데요. 우리 예산 심의가 어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정치 쟁점화돼 있어요. 지금 장제원 얘기도 의원님 말씀도 보면 이거를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해야 되는데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얘기인데 막판에 우리 예산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막판에 아마 국회에서 사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는 물론 부총리나 그 재경부에서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만 마지막 결정은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원내대표 간에 아니면 뭐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지 그 아마 부총리가 나오냐 안 나왔다라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오실 겁니다. 아마 기간 아직 사임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큰 문제 예산 없을 걸로 관련 그래서 예. 어떤 정치든지 간에요. 국민적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전국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기류예요. 그래서 흔히 지금 오늘 한 인사, 이번에 한 인사를 회전문 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전문 인사가 회전문 현상을 동반하는 겁니다. 회전문 현상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결국 회전 안에 돌면서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 이걸 회전문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문 인사는 회전문 현상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정책적 기조도 같이 가는 것이고 여당에 대한 전국에 대한 주도권, 즉 이니시티브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회전문 현상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랑 좀 저는 다른 문제로는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관심이 안 갖느냐 문제는 맞아요. 근데 그게
부총리가 있냐 없냐 아니면 이게 현재로 있냐 문제가 아니고 그 제기하는 문제 자체가 국민들한테 호응이 있냐 없냐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장률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거든요.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면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이 갖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뭐 논쟁을 벌이라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겁니다. 인사청문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 4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청을 해야 되고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예. 이런 지난한 절차를 거치는데 예산안 해봐야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제 불과 21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22일 동안 야당이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불을 다시 한번 지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청문회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적 관심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외쳐봐야 엄지에서 자꾸 불을 피운 듯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참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뭐 청문회 뭐 어떤 이야기가 주된 쟁점이 될지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 소위가 좀 구성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이제 말 그대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 소위 구성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야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 또 뭐 일부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경협 예산 중에서 숨기는 그런 예산이 있다. 여기에 비공개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어떤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예산 결산 소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 자체가 당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집약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당과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인사에 대한 전국 자체가 조성이 돼버리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중요한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섭단체 뭐 한 명을 좀 넣자 그렇다면 뭐 민주당 자리를 하나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런 건 아마 좀 형식적인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 그러니까 출산 관련해서 육아휴직까지 그 아동수당을 육아휴직까지 지급하자 그리고 예. 출산하면 뭐 2천만 원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그 논의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일자리 예산 같은 걸 좀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그래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 명분이 없으니까 단순히 줄여라 그러면 뭔데 쓸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SOC 사업을 좀 늘려라. 예전 같으면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거 좀 늘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 외교 같은 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조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그 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돈을 어디 쓸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아마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한국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걱대고 있던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이제 변호사라고 다시 불러야겠죠. 네, 전 그렇죠. 의원이 네. 이제 결국에는 김 위원장이 해촉되면서 이 갈등이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십고초려해서 데려온 위원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칼질을 해야 하다 보니까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이 있다라는 뭐 말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당에 대한 현상 자체는 정말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장강에 도다 물기를 흐르는데 자꾸 돌멩이 몇 개 던져서 물길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형태거든요. 궁극적으로 인적 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두 분 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끼리 충돌이 발생이 돼서 또 이런 현상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부분이 글자 그대로 당이 비상 상황에서 그에 대한 소임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뭐 당연히 인적 쇄신이라든가 당의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비상 상황에 처한 그런 위기적 극복 요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차도 살인을 하려는데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식고초를 했다는 것은 이게 조직 강화 특위 자체가 인적 쇄신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손을 하기보다는 전현직 변호사를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전현직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현명스러운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김병준 위원장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공격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도대체 비상대책위원이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비난이 나오고 그동안 수면에 있었던 개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잠재우면서 인적 쇄신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적 쇄신 자체는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개파들이 자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리더십 자체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당대회까지 과연 국민적인 그 호응 그리고 지지자들의 호응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인적 쇄신을 위해서 조강특위 구성됐고 전 변호사에게 이제 전권을 줬었는데 이렇게 해촉되고 나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인적 쇄신의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변호사님이 모시고 온 외부 세 분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모양이 이상하죠. 어쨌든 다 물러났으면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적쇄신 말씀처럼 이 교수님 말씀처럼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결국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를 마치는 걸로 거의 끝나지 않겠냐.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도 이번에 아마 인적쇄신은 1차, 2차, 3차 쭉 할 것이다. 결국은 이번에는 별로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할 거를 이제 전원책 변호사한테 맡겼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예. 거의 이제 인적쇄신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동안 당 내에서 임명된 이후로 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촉되고 나면 갈등이 좀 마무리될까 싶은데 지금 해촉되고 나서 전 변호사가 또 계속해서 좀 많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 2월 전당대회 강요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 모시고 오는 것보다 한계였다라는 이런 서로의 비판적인 발언들을 주고받는 것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성품도 뭐 주요 요인을 봐야 되겠죠. 굉장히 예. 직선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 해촉을 당한 상황에서 본인은 굉장히 여기에 품격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어떤 결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당에서도 타협을 못하고 여기서도 진화를 못 시킨다는 그게 이게 당에 어느 정도 이게 힘이 내재되어 있는지 여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원책 변호사가 제3, 제2, 제2, 제3에 어떤 것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적 관심은 전원책 변호사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일까 이게 관심이란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다행스럽게도 보수 전체의 어떤 아우르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보수 전체 결속을 위해서 침묵한다 그러면 좀 더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뭐 전원책 변호사가 쉽게 물러날 그런 모양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이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내년 6월로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원책 변호사도 사실상 뭐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이게 조직 강화 특위가 사실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사람의 옷을 벗겨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예.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리를 자칫하면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위원장들이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오래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불리협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적쇄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 8개월 가까이 그 인적쇄신을 한다 그러면 당이 굉장히 표로할 수밖에 없고 갈등의 아주 극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가는데 12월 달까지 국회의원들을 현직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국당이 제일 처음에 성찰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고리로 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의 노선을 수정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순서 자체가 많이 엇갈리게 돼 있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인적 쇄신이 되겠습니까? 기본 자체가 안 지켜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조금 이제 달리 보는데 아마 예.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이 뭔가 폭로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조강특위 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도 아니고 위원 중에 한 분으로 가는데 왜 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권한이 없는 자리에 갈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사실 내용도 별게 없다 그랬거든요. 뭐 이런 사람으로 조강특위위원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뭐 청탁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분이 정치로 앞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본다 그러면 아마 이 논란은 끝날 걸로 보는데요. 근데 문자 쪽 부분은 이분이 아마 밤늦게 오전에야 주무시고 또 오후에 일어난다 그러시고 그동안 계속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도 중요한 연락을 이제 문자로 해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태 사무총장이 가서 얘기했을 때 서로 이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서로 결국은 누가 먼저 끝내느냐 문제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자 부분은 제가 보기에 논란은 아닌 거 보고요. 이분이 또 또 예능 프로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행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